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올해로 58이 된 제 이름은 이은주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더욱 늙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다.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다니며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오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수집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다. 처음에는 우표였다. 여보, 이거 보세요. 1960년대 올림픽 기념 우표예요. 지금은 별거 아니어도 나중엔 엄청난 가치가 될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남편의 취미를 이해하려 했다. 누구나 하나쯤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우표가 끝이 아니었다. 옛날 장난감, 희귀동전, 빈티지, 시계, 심지어 오래된 만화책까지. 남편의 수집 목록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우리 집 창고는 어느새 그의 전용 보물 창고가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아빠 박물관이라며 놀리곤 했다. 아빠 또 뭘 사셨어요? 고등학생인 큰딸 지혜가 택배 상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건 말이야 조선시대 엽전이란다.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언제나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매달 적금 넣을 돈도 빠듯한데 남편은 경매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또 다른 보물을 찾고 있었다. 가족보다 수집품이 더 소중해 보이는 남편을 보며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여보, 이번 달 적금은 어떻게 하죠? 지혜 학원비도 밀렸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이었다. 은주야, 걱정 마. 내가 모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엔 집 한 채 값어치는 될 거야. 지금은 투자하는 거라고. 투자라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뒤틀렸다. 진짜 투자는 아이들 교육비에, 우리 노후 준비에 하는 것 아닌가? 창고 가득 쌓인 상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 가정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남편의 그 집착이 훗날 우리 부부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걱정과 답답함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의 나에게는 오직 현실적인 고민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58배 나이에 과연 우리 부부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여보, 이번 달 적금 또 깼어요? 통장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2023년 3월,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따뜻한 바람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겨울보다 차갑기만 했다. 남편은 소파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경매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적금 해지 내역서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아, 그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요? 또 무슨 골동품 사셨죠?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난달에도 조선백자 화병이라며 200만 원 썼잖아요. 그 전달엔 희귀 우표 세트에 300만 원. 은주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투자라니까. 남편은 일어서서 나를 달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투자요? 지혜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민수 학원비도 3개월째 밀렸어요. 나는 쌓여있던 청구서들을 꺼내 보였다. 이것 좀 봐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다 연체 통지서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언제 가족을 위해서 안 썼다고 그래? 안 썼다고요? 나는 목이 메었다. 작년에 적금 통장이 몇 개나 날아갔는지 기억해요? 5개예요. 5년간 모은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서 뭘 샀더라? 아, 맞다. 일제강점기 훈장이었죠? 그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뭐요? 나중에 가치가 오른다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나중에만 기다릴 건가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 큰딸 지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또 돈 얘기세요? 나는 순간 부끄러웠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혜야, 어서 방에 들어가. 남편은 딸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지혜는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아빠, 제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장학금 받을 자신 있어요. 18살 딸이 어른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빠 수집품들 정말 가치가 있는 거 맞아요? 남편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빠가 그냥 아무거나 사는 줄 알았니? 다 조사해보고 신중하게 고른 거야. 특히 1960년대 올림픽 기념우표 시트나 조선시대 백자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희귀품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렇게 값진 게 왜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비싸면 하나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안 되나요?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팔면 손해야. 남편은 고집을 부렸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몇 년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 5년간 남편이 수집품에 쓴 돈을 모두 더해보니 거의 8천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이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가 말하는 대로 나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까? 나는 창고에 쌓인 상자들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팍팍했다. 통장은 바닥나고 청구서는 쌓여가고 남편은 여전히 새로운 보물을 찾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2023년 5월 어느 날 나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또 악몽을 꾼 것이다. 집에 압류 딱지가 붙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꿈이었다. 요즘 들어 이런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 남편이 받은 것 같았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도자기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다. 가격표를 보고 나는 기절할 뻔했다. 150만 원이었다. 또 샀구나. 나는 주저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둘째 민수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또 다른 수집품을 사들인 것이다. 핸드폰으로 우리 집 가계부를 다시 확인해 봤다. 이번 달 수입은 남편 월급 420만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생활비 150만 원, 지혜 학원비 80만 원, 민수 학원비 60만 원, 대출 이자 90만 원, 각종 공과금 50만 원. 벌써 430만 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트에 가고 싶어도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확인해 보니 지혜 학원에서 온 자동 문자였다.
학원비 3개월 연체로 인해 수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혜는 내년에 수능을 봐야 하는데 학원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 앱을 열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이 하나 남아 있었다. 150만 원. 이것마저 깨면 정말 끝이었다. 아니야, 이건 정말 급할 때를 위해 남겨둔 거야.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급한 때가 아닌가. 나는 고민 끝에 적금 해지를 눌렀다. 오전 7시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여보. 나는 도자기 찻잔 상자를 가리켰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어색해졌다. 아, 그거. 조선 말기 관요에서 나온 찻잔이야. 완전 진품이라고. 150만 원짜리 찻잔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 학원에서 연락 왔어요. 3개월째 학원비 못 내서 수업 제한된다고. 뭐? 남편이 당황했다. 그럼 내가 카드로. 카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한도 꽉 찼잖아요. 지난달에 희귀 우표 살 때 다 써버렸으면서. 남편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회사에서 급여 선불로 받은 돈도 벌써 다 쓰셨잖아요. 빈티지 시계 살 때. 나는 점점 절망스러워졌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떡하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학교 갈 준비해.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달랬다. 민수가 학교에 간 후 나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은주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년이면 분명 이 수집품들의 가치가. 내년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남편은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정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한 달만이라도 아무것도 사지 말아요. 제발.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남편은 또 다른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 있었다. 내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불안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악몽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3년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료가 걱정되어 선풍기만 돌리며 버티고 있을 때였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 정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은주야,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정미야. 잘 지내지 뭐. 너는? 나는 요즘 대박이야. 정미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다. 은주야, 시간 있으면 만날래? 너한테 정말 좋은 얘기가 있어. 나는 망설였다. 요즘 외식할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정미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정미를 만나보니 확실히 예전과 달라 보였다. 명품 핸드백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도 여유가 넘쳤다. 정미야,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보네. 완전 달라 보여. 정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은주야, 나 요즘 투자 공부하고 있어. 정말 신세계야. 투자? 나는 귀가 번쩍했다. 무슨 투자? 부동산 소액 투자야. 너도 알잖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근데 집 한 채를 살 돈은 없으니까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게 정말 돈이 돼? 당연하지.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500만 원 넣어서 벌써 200만 원 벌었어. 수익률이 40%야. 정미가 핸드폰으로 수익 내역을 보여줬다. 이것 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나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정말로 투자 원금과 수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근데 정미야, 위험하지 않아?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 아니야, 이건 부동산이야.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르기만 해. 게다가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거든. 정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은주야, 너도 해볼래?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 100만 원. 지금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있을까? 하지만 정미가 실제로 돈을 번 것을 보니 혹했다. 만약 정미처럼 40% 수익을 낸다면 100만 원이 140만 원이 되는 거였다. 그 40만 원이면 민수 학원비 한 달치였다. 근데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맡기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해줘.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돈이 이렇게 늘어났어. 정미가 내 팔을 잡았다. 은주야, 기회는 빨리 잡아야 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40% 수익률이라니. 만약 200만 원을 넣으면 8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러면 지혜 학원비 한 달치는 해결되는 거야. 남편은 수집품에만 돈을 쓰고 나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날 나는 정미에게 전화했다. 정미야, 그 투자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오, 은주야. 관심 있어? 좋아. 내가 담당자 연락처 줄게. 김 부장이라는 분인데 정말 전문가야. 일주일 후 나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다. 이은주님, 정미님께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보세요. 김 부장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내 보였다. 다 실제 투자자들의 수익 내역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기울었다. 그럼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은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최소 200만 원은 투자하셔야 의미 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만 원. 나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떠올렸다. 남편 몰래 숨겨둔 200만 원이 있었다.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었다. 알겠습니다. 2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김 부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 영수증과 투자 계약서도 받았다. 모든 것이 정식으로 보였다. 이제 3개월만 기다리면 8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당분간 아이들 학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내가 남편을 탓하며 그의 수집 취미를 비판해왔지만 정작 나도 욕심에 눈이 멀어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2023년 10월 말 가을바람이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투자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지만
김 부장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처음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최근 일주일째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정미에게 연락했지만 정미 역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나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200만 원이 날아간 것이었다. 마지막 비상금이 정말 급할 때를 위해 몰래 숨겨둔 그 돈이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손에는 또 다른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여보 왔어? 오늘 정말 좋은 거 샀어. 고려청자 향로인데. 그만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그 바보 같은 취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뭐?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바보 같은 취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5년 동안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을. 그 쓸모없는 골동품들에 다 쏟아부었잖아요. 쓸모없다고?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고 연구해서 산 건지 알아? 이건 투자야, 투자. 투자요? 웃기지 마세요. 나는 창고 쪽을 가리켰다. 저기 쌓인 게 투자라고요? 먼지만 쌓인 채로 5년째 방치된 게 투자라고요? 그때 지혜와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들의 놀란 얼굴을 보니 더욱 화가 났다. 아빠, 엄마, 왜 그러세요? 지혜가 우리 사이를 말리려 했다. 지혜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딸을 바라봤다. 내 아빠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은주야. 남편이 소리쳤다. 아이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왜요? 사실을 말하면 안 되나요?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그 골동품들 사느라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우리 노후 자금도 다 날렸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야? 남편이 갑자기 반박했다. 당신도 투자한다며 돈 어디다 썼는데? 나는 순간 입이 막혔다. 어떻게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뭐라고요? 은주야, 나도 바보가 아니야. 비상금 통장 200만 원 빠진 거 다 알고 있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투자한다더니 그게 다 사기였잖아. 200만 원 다 날렸으면서 나만 탓해? 나는 무너져 내렸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려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비웃었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유산을 만들려고. 유산이요? 나는 절규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무슨 유산이에요? 그때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우리 집은 맨날 돈 얘기만 해요? 친구들 집은 안 그런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나와 남편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해요. 정말로 이혼합시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엄마, 지혜가 소리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주야, 진정해. 우리가 이혼까지. 남편은 당황했다.
진정하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벌써 늦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 골동품들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갔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집을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은주야, 힘들었구나. 나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남편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정말 우리 부부의 끝일까? 25년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2023년 11월 둘째 주 친정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났다. 매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날 오전 민수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혼자서 라면만 먹고 있대요. 친구 아빠가 봤다고 해요. 가슴이 쓰라렸지만 나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쉽게 가라앉힐 수 없었다. 25년 동안 쌓인 불신과 실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엄마도 아빠가 걱정돼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급하다는 문자가 왔다. 은주야, 집에 중요한 우편물이 왔어. 꼭 와서 확인해줘. 제발. 나는 망설이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잠깐 집에 가보기로 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배웅해 주셨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주 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있고 옷도 구겨진 채였다. 은주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편물이 뭔데요? 남편이 빨간 봉투를 내밀었다. 법원 집행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어보니 부동산 압류 통지서였다. 우리 집이 압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채무가 얼마라고요? 3억 2천만 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억이요? 나는 기절할 뻔했다. 어떻게 빚이 그렇게 많아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카드론, 대출, 외상, 수집품 사면서 조금씩 늘어난 거야. 나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나는 주저앉았다. 집이 압류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지혜는 내년에 대학 입시를 봐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만났는데 채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말을 멈췄다. 아니면 뭐요? 수집품들을 팔아야 한대.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그래요. 이제서야 팔겠다고 하네요. 벌써 늦었잖아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혜와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가 왔어요. 민수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엄마, 아빠랑 집에 같이 살아요. 지혜도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면 안 돼요? 나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에게 압류 통지서 얘기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곧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혜야, 민수야. 나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집이 잠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우리 집이 좋은데.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우리 집을 떠나야 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 골동품들도 남편의 집착도 모두 끝이야. 창고에 쌓인 수집품들이 법원 경매에 넘어간다니 차라리 속이 시원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는데 이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경매는 언제 시작돼요? 다음 달 초부터. 수집품들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한대.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보물들과 작별할 시간이 온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25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의 수집품들이 곧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지. 2023년 12월 첫째 주 법원 경매가 시작되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경매 준비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부부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집 창고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25년 동안 남편이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평가받는 장면이었다.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사 중 한 명이 조선시대 백자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조선 후기 관요 백자 다랑아리입니다. 남편이 자세히 설명했다. 180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유약의 상태나 형태가. 나는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다. 그가 단순히 충동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수집해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감정평가사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특히 희귀 우표 컬렉션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우표들,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우표 전문 감정사가 말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우표 완전판. 이건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엽전 세트는 또 다른 감정사가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진품이라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경매 목록이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집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김태호 씨 댁이죠? 경매에 나온 조선백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엔 일반 수집가들의 문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정말 1988년 올림픽 기념우표 완전판이 맞나요?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조선 후기 다랑아리의 정확한 규격과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해외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해외 바이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져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도 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본에서 골동품 수입업체를 운영한다는 다나카라는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다나카라고 합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하는 중년의 일본인이었다. 김태호 씨의 수집품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본에서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우리 집 수집품을 알게 되셨어요? 한국의 경매 정보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김태호 씨의 우표 컬렉션은 일본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고? 나는 남편을 다시 바라봤다. 다나카 씨는 창고의 수집품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나카 씨가 감탄했다. 이 정도 수준의 컬렉션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니. 김태호 씨는 정말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심지어 미국에서 온 아시아 미술품 전문 딜러까지. 김태호 씨, 이 조선백자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물었다. 남편은 자료 파일을 꺼내 보였다. 네, 모든 수집품의 출처와 구매 경로를 다 기록해뒀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남편은 그냥 아무거나 사모은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안목이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여보,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구나.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알아줘도 늦었어. 다 팔려나가게 됐는걸. 하지만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혹시 남편의 수집품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 경매 개시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문의 전화는 더욱 빈번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혹시 경매 전에 개인적으로 거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 컬렉션이라면 해외 경매에 내놓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나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경매일을 기다렸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2023년 12월 15일 드디어 경매 당일이 되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장으로 향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 빨리 뛰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경매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연락했던 다나카 씨도 보였고 처음 보는 외국인들도 여러 명 있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경매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집 수집품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 것 같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어. 오전 10시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사가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품목을 호명했다.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 감정가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남편이 200만 원에 샀던 다랑아리가 벌써 12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1500만 원. 다나카 씨가 손을 들었다. 1800만 원. 뒤쪽에 앉은 외국인이 응찰했다. 2200만 원.
나는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지만 눈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낙찰 2,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팔렸다. 남편이 200만 원에 샀던 것이 2,200만 원, 무려 11배의 가격이었다. 두 번째 품목은 조선시대 엽전 세트였다. 감정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또다시 가격이 치솟았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벌써 3,200만 원이었다. 두 품목만으로도 남편이 5년간 수집품에 쓴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세 번째 품목이 호명되었을 때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우표 완전판, 감정가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남편의 팔을 꽉 잡았다.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다. 남편이 300만 원에 샀던 우표가 벌써 2,5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3,000만 원. 다나카 씨가 손을 들었다. 3,500만 원. 미국에서 왔다는 딜러가 응찰했다. 4,0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5,000만 원이라니. 이것은 현실이 맞을까? 6,000만 원. 뒤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7,000만 원. 다나카 씨가 다시 응찰했다. 경매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 드디어 1억 원을 넘어섰다. 나는 현실감을 잃었다. 남편이 300만 원에 샀던 우표가 1억 원에 팔리다니.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원. 미국 딜러가 큰 소리로 외쳤다. 2억 3천만 원. 다나카 씨가 맞섰다. 2억 5천만 원. 3억 원. 경매장이 떠나갈 듯 웅성거렸다. 3억 원이라니.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3억 원, 3억 원입니다. 더 높은 가격 없으신가요? 경매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3억 원에 낙찰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남편의 올림픽 기념 우표가 3억 원에 팔린 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꿈이었다. 분명히 꿈이었다. 남편이 300만 원에 샀던 우표가 3억 원에 팔렸다니. 100배의 수익률이었다. 여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주야, 이게 정말 현실이야?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경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수집품들도 하나씩 경매에 올라왔고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팔려나갔다. 빈티지 시계 세트 마이너스 5천만 원. 희귀 동전 컬렉션 마이너스 8천만 원. 고려청자 향로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일제강점기 훈장 마이너스 4천만 원. 모든 경매가 끝났을 때 총 낙찰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경매사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금액을 듣는 순간 나는 의식을 잃을 뻔했다. 김태호 씨 소장품 총 낙찰가 12억 3천만 원입니다. 12억 3천만 원. 남편이 5년간 8천만 원을 들여 모은 수집품이 12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것이었다. 15배 이상의 수익률이었다. 채무 3억 2천만 원을 갚고도 9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다. 우리 가족이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었다. 여보,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이 나를 꽉 안았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경매장을 나서면서 다나카 씨가 다가왔다. 김태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안목을 가진 개인 수집가는 흔치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수집을 계속하실 건가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다. 남편에 대한 원망, 이혼까지 생각했던 절망, 그리고 오늘의 기적 같은 반전까지. 여보, 진짜 당신이 대단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니야, 은주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현실적이었던 거야. 나야말로 가족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지혜와 민수는 부모가 다시 화해한 것을 기뻐했다. 아빠,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민수가 물었다. 응, 이제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학 등록금도요? 지혜가 눈을 반짝였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돈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꿈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다. 2023년 12월 16일 경매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해 봤다. 통장에 찍힌 9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서야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여보, 잠 못 잤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남편은 돌아서며 쓸쓸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구나 싶어서.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후회돼요? 팔아서? 후회라기보다는. 남편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허전해. 그 물건들이 있을 때는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돈이 되었다고 해도 25년간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허전할 것이다.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뭐가? 당신 수집품들을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당신을 수집광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은주야,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정말로 우리 형편에 무리가 되는 수집이었거든.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신이 없었어. 남편은 털어놓았다. 정말로 가치가 오를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 그냥 내 취미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놀랐다. 그토록 자신만만해 보였던 남편이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니. 그럼 왜 계속 샀어요? 글쎄, 일종의 도피였던 것 같아. 직장 스트레스도 있고 집에서는 내가 걱정하는 모습만 보이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수집품을 볼 때만큼은 그런 걱정들을 잊을 수 있었거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남편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내 걱정에만 빠져서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었다. 여보,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은주야. 내가 화낼 만했어. 정말로 우리 살림이 어려웠는데 나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때 지혜와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들은 어젯밤 소식을 듣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엄마,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민수가 물었다. 응, 당분간은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남편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다. 지혜야, 민수야. 내가 아이들을 불렀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 앞에서 싸워서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정말이야. 약속해. 남편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아이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마친 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다. 일단 빚부터 다 갚자. 남편은 말했다. 3억 2천만 원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아이들 교육비 먼저 따로 빼놓아요. 내가 제안했다. 지혜 대학교 4년, 민수까지 생각해서 2억 정도는 교육비 전용 통장에 넣어둬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도 2억 정도는. 여보, 나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다시 화해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피크닉을 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가족이 다시 화목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엄마, 아빠, 지혜가 말했다. 저는 돈이 많아진 것보다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 좋아진 게 더 좋아요. 나도요. 민수가 손을 들었다.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지혜야, 민수야. 앞으로는 우리 집이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할 거야. 내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전과 똑같은 집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여보, 수고했어요. 남편은 내게 말했다. 그동안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보도 수고하셨어요. 회사 일도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도 나한테 잔소리만 들었으니까.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은주야. 남편은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뭘 하든 상의해서 하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네, 저도 그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당신 몰래 투자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은주야, 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혹시 나랑 다시 살 마음 있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잖아요.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옆에서 잠들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였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이 커피를 끓여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결국 우리 인생 최고의 대박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우리 부부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2024년 3월 봄이 다시 찾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보며 나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반전까지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경매 대박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3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여보, 이제 정말 빚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은행에서 채무 정리 완료 서류를 받아든 남편에게 물었다. 응,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어. 남편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빚 없는 사람이 됐네. 우리는 남은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새 집을 마련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아이들 학교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살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다. 와, 진짜 우리 집이에요? 민수가 새 집 열쇠를 받아들고 신나했다. 응,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압류 걱정도 없고 빚 걱정도 없는 완전한 우리 집이야. 지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학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엄마, 저 서울대 국사학과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지혜가 말했다. 국사학과? 나는 놀랐다. 왜 갑자기? 아빠가 골동품 수집하는 걸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남편은 기뻐했다. 지혜야, 정말 좋은 선택이야. 아빠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럼 아빠 예전 수집품들처럼 저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민수도 중학교 2학년이 되어 꿈이 생겼다고 했다. 엄마, 저는 경매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다. 경매사? 네, 아빠 수집품 경매 때 경매사 아저씨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가능한 일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수집을 좋아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나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인사동에서 작은 도자기 전시회가 있다는데 같이 가볼래? 도자기요? 나는 순간 긴장했다. 또 뭔가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구경만. 요즘은 사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 남편은 웃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우리 가게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우리는 함께 전시회에 갔다. 남편이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니 그의 지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여보, 이 청자 색깔이 참 예쁘네요. 그렇지? 이건 고려 중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유약의 발색이 정말 아름다워. 남편이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이 2천만 원이니까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럽겠어. 2천만 원이요? 나는 놀랐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텐데. 예전에 나는 바보였어. 지금은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 그럼 작은 거라도 하나 사요. 기념품으로. 정말? 괜찮아? 네, 그 대신 예산을 정해요. 50만 원 이내에서. 우리는 작은 찻잔 하나를 샀다. 30만 원짜리였다. 예전 같으면 수천만 원짜리를 샀을 텐데, 이제는 이런 소소한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내가 말했다. 나도 그래.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요. 맞아. 우리는 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와 우리 노후 자금을 차분히 준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다. 6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더니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다. 은주야, 오늘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 무슨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골동품 감정 컨설턴트로 일해보라고 하더라고. 파트타임으로. 정말요? 나는 놀랐다. 그럼 여보의 취미가 직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가족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서 지혜와 민수도 아빠의 새로운 일을 응원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됐다. 9월 지혜가 서울대 국사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온 가족이 기뻐했다. 지혜야, 축하해. 내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학원비 걱정하던 우리 집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니. 그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화해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으며 먹는 식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여보,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결국 우리 인생 최고의 대박은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한다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남편은 말했다. 맞아요. 이혼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내년에도 계속 사이좋게 지내요. 민수가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혜가 말했다. 자정이 되어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 꽉 안았다. 새로운 해, 새로운 출발이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출발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보. 당신도. 그런데 은주야, 우리한테는 이미 최고의 복이 있잖아. 뭐요? 서로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혼 위기까지 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밖에서는 새해 첫날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